회색빛 콘크리트 장벽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토해내는 것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으며 그 차가운 빗방울이 서연의 낡은 코트,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을 내며 닫히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앞으로 뻗은 젖은 아스팔트 도로를 응시했고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를 가두었던 서부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은 이제 등 뒤에 남겨졌지만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감옥은 여전히 견고하게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보통 출소자를 기다리는 가족이나 두부를 든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기 마련이지만 서연의 앞에는 오직 뿌연 빗줄기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잊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릿한 흙내와 매연이 섞인 바깥 세상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으려 했으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진 차가운 돌덩이는 조금도 녹아내리지 않았다.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군사기업에서 최정예 요원으로 불리며 누구보다 빛나는 경력을 쌓아가던 윤서연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뿐이었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들어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감옥 안에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복수의 맹세를 되새겼으나 막상 세상 밖으로 나오니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질 뿐이었다. 택시조차 잡기 힘든 외진 곳에서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을 때려는 찰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빗물을 튀기며 정차한 그 검은색 차량은 위압적일 정도로 거대했고 차창은 짙게 선팅되어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기에 서연은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수행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자 잘 다림질된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빗속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구두는 흙탕물이 튀는 것을 개의치 않는 듯 단호하게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남자의 얼굴은 매스컴을 통해 몇 번 스치듯 본 적이 있는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에 속하는 천명그룹 회장의 사위이자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로 세간의 조롱을 받고 있는 강민우였다. 소문 속의 그는 유약하고 야망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 서연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눈빛은 전혀 달랐으며 빗줄기 사이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우는 서연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대신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그녀의 젖은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탐색의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우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로 윤서연 씨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주머니에서 하얀색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고 서연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당신 같은 재벌가 사람이 전과자에게 무슨 볼일이냐며 차갑게 대꾸하고는 그를 지나쳐 걸어가려 했으나 민우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녀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 인천 항구 폐창고에서 당신이 목격했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 말은 서연의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충격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넨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고 젖은 손으로 봉투를 찢어 그 안에 든 서류들을 확인하자마자 동공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서류들은 5년 전 재판 과정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증거 자료들과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기록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서연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자 천명그룹의 후계자인
박진혁 전무의 알리바이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민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도대체 왜 천명그룹의 사위인 당신이 이런 치명적인 자료를 내게 넘기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 역시 그 집안에서 키우는 사냥가의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든 원수들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명예와 복수를 실현할 힘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목을 물어뜯을 날카로운 칼이라며 서로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민우의 제안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라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대담함으로 그 제안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수없이 상상했던 박진혁의 파멸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찾아왔음을 직감했고, 이 남자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이 악마와의 계약일지라도 기꺼이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서류를 코트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으며 민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공허함 대신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민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 문을 직접 열어주었고,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결단력 있는 동작으로 차 안에 몸을 실었다. 고급 가죽 시트의 안락함과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의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민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와 시선을 교환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빗속을 뚫고 나가자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고, 서연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는 과거의 윤서연이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했다. 민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부터 당신은 내 개인 기사이자 경호원으로 위장하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글러브 박스에서 새로운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꺼내 뒤로 넘겨주었다. 서연이 건네받은 신분증에는 이지수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며 5년간 불렸던 죄수번호 대신 새로운 가면을 쓰는 것에 대한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민우는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은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며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지독하고 치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는 어느새 도심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진입했고, 빗물에 반사되는 넌 사이는 마치 핏빛처럼 붉게 일렁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민우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이 남자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와 증오를 품고 있는 위험한 동반자임을 확신했다. 차가 거대한 저택들이 모여있는 성북동의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민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서연이 듣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명확한 사리를 담아 속삭였다. 복수 시작이야 라는 그의 말은 좁은 차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서연은 그 짧은 한마디에서 그가 억눌러온 분노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하자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의 운명을 건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세상을 적시고 있었지만 윤서연과 강민우가 탄 차는 거침없이 그 어둠의 심장부로 돌진해 들어갔다. 성북동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천명그룹의 본관은
마치 중세시대의 요새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높은 담장 위로 솟은 감시, 카메라들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었다. 강민우의 차가 육중한 철문을 통과하여 넓은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이곳이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원사들은 빗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주인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네거나 반가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집사가 다가와 문을 열었지만 그의 태도는 정중함보다는 의례적인 형식에 가까웠으며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무시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민우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차 안에서 보여주었던 서늘한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치를 보는 소심한 사위의 가면을 다시 쓰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지수라는 가명으로 위장한 자신의 신분증을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이제부터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단순히 몸을 지키는 경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춤추는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저택의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명화들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로웠지만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복도를 지나가는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민우가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 박민주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는데 그녀는 천명그룹 회장의 고명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남편을 하인 부리듯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민주는 민우가 빗물에 젖은 채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수건을 건네기는커녕 바닥에 물이 떨어진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질책했고 그녀의 옆에는 천명그룹의 총수이자 민우의 장인인 박 회장이 신문을 읽으며 사위의 인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무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우의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과거 자신을 신문하던 형사들의 강압적인 태도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정신적인 폭력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박 회장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신문을 접으며 민우에게 시선을 던졌으나 그 눈빛은 사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도구를 평가하는 듯한 냉혹함 그 자체였다. 그때 거실 입구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한 남자가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5년 전 서연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자 천명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인 박진혁 전무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수년간 단련해온 강인한 정신력으로 표정 변화를 억제하며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는 척하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다. 박진혁은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눈 밑에는 방탕한 생활의 흔적인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값비싼 슈트로 감싸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악의 냄새는 감출 수 없었다. 진혁은 민우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형님 오셨냐는 말에는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민우의 뒤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듯이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는데 서연은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사례를 느꼈으나 이를 악물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다. 진혁은 민우에게 이번에는 여자 경호원을 붙였냐며 비아냥거렸고 곱상하게 생긴 것이 경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데려온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낄낄거렸다. 민우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박 회장과 박민주 역시 진혁의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방관하고 있었다.
서연은 진혁이 자신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쳐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으며 이 남자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인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5년이라는 시간과 감옥 생활은 서연의 외모를 많이 변화시켰고 짧게 자른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빛은 과거에 화려했던 요원 윤서연과는 거리가 멀었다. 진혁은 서연이 미동도 하지 않자 재미없다는 듯 손을 거두며 민우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이번 주주총회 때 망신이나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휘파람을 불며 2층으로 사라졌다. 저녁 식사 자리는 고문과도 같았는데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고 민우는 식사 내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깨작거릴 뿐이었다. 서연은 식당 구석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1000명 그룹 내부의 권력 구도와 흐름을 파악하려 노력했고 박 회장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 사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우가 서재로 물러나자 서연은 그를 따라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민우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본 것이 자신의 일상이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보 연기를 하며 칼을 갈아왔음을 고백했고 서연은 그런 그에게 연민보다는 동질감을 느끼며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민우는 서재 책상 아래에 숨겨둔 비밀 금고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진혁의 약점을 쥘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밤 서연은 배정받은 별채의 숙소에 짐을 풀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어 저택 주변을 순찰한다는 명목으로 밖으로 나왔고 어둠에 잠긴 저택은 낮보다 더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본관 지하 주차장 쪽에서 미세한 인기척을 느끼고 발소리를 죽인 채 그쪽으로 접근했는데 주차장 셔터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이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비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민우의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의 손에는 스패너 대신 펜치와 절단기가 들려 있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려는 살인 미수 행위임을 알아챈 서연은 망설임 없이 셔터를 들어 올리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남자는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차 밑에서 빠져나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으나 서연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서연은 남자가 휘두른 렌치를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고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다른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서연은 순식간에 그의 뒤로 돌아가 팔을 꺾어 제압하고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으니 살고 싶으면 당장 꺼지라고 위협했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이 팔을 풀어주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는데 서연은 그가 떨어뜨리고 간 펜치를 집어들며 이것이 박진혁이 보내는 경고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우의 차 밑을 점검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민우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들어선 서연이 펜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상황을 설명하자 민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며 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고 중얼거렸고 서연은 그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이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모든 위협을 제거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획대로 움직이라고 조언했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우는 안정을 되찾았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느끼는 듯 했다. 민우는 서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자신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고,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박진혁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복수를 향한 그들의 연대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고, 서연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운전석에 올랐는데, 밤사이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는 박진혁이 테라스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민우는 창문을 내리고 진혁을 향해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진혁은 민우의 예상 밖 반응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민우의 표정을 살폈고, 그는 어젯밤의 공포를 이겨내고 전의를 불태우는 전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우는 서연에게 오늘 오후에 있을 해외 투자단과의 미팅이 우리의 첫 번째 방역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지시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쥐며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매끄럽게 속도를 높이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엔진 소리를 울부짖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서연은 차에서 내려 민우를 에스코트하며 주변을 경계했는데, 그녀의 눈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잠재적인 위협을 찾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천명그룹의 임직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 사이로 박진혁의 측근들이 민우를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의 기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고 민우의 앞을 막아섰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두 사람은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짧은 눈빛 교환을 통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고,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적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회의실 문 앞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서연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고, 민우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서연은 회의실 구석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고 서서 민우가 펼치는 화려한 언변과 전략을 지켜보며 그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물임을 깨달았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누군가 회의실 밖에서 안을 엿듣고 있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는데, 박진혁의 비서가 당황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서연은 즉시 민우에게 신호를 보냈고, 민우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며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투자단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자 민우와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10여 명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민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재킷의 단추를 풀고 전투태세를 취했고,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자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튀어나가 선두에 선 남자의 턱을 올려치며 본격적인 난투극을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이었고, 좁은 통로를 이용해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그녀의 전술은 완벽에 가까웠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연은 단 한 명의 적도 민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철통같이 방어하며 인간 병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마지막 남은 사내까지 바닥에 쓰러뜨린 서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자 민우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쓰러진 사내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의 멱살을 잡고 배후를 추궁하려 했으나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민우의 손을 잡고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했다. 채 올라탄 두 사람은 격렬한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찢어진 재킷 소매를 정리하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우는 서연의 손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감싸주었고 그 짧은 접촉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파멸일지 구원일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 차는 다시금 회색빛 도시의 도로 위를 질주했고 서연과 민우는 다가올 폭풍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갔다. 무거운 마호가니 서재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마자 강민우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기대섰고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쓰고 있던 유약한 사위의 표정 대신 냉철한 지략가의 모습이 드러났다. 윤서연은 문개에 서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주위를 살폈는데 방금 전 주차장에서의 격투로 인해 욱신거리는 손목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민우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우는 책상 뒤쪽 벽면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액자 뒤로 손을 뻗어 숨겨진 장치를 조작했고 기계적인 구동음과 함께 육중한 책장이 서서히 옆으로 밀리며 비밀스러운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재와 다를 바 없는 이 저택의 심장부에 숨겨진 민우만의 요새였으며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어두운 입구를 응시했다. 민우는 서연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는 먼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의 뒤를 따라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비밀의 방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많은 모니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관계도와 금융 차트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는 민우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연은 벽면에 붙어있는 사진들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모두 천명그룹의 핵심 인물들이자 박진혁 전무의 측근들이었고 그들의 비리 혐의와 약점들이 붉은 실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민우는 조명을 켜며 이 방이 바로 자신이 지난 5년간 숨죽여 지내며 쌓아 올린 복수의 설계도라고 설명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모니터 화면 중 하나를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5년 전 서연이 누명을 쓰고 체포되던 날의 뉴스 보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서연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천명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기업이 박 회장의 무자비한 인수 합병 작전에 휘말려 공중분해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맹세했던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 원수의 딸인 박민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했고 치욕적인 대릴사위 생활을 견디며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무너뜨릴 날만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서연은 민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깊은 상처와 증오를 발견했고 그제야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필사적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공범자로서의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여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5년 전 인천 항구 폐창고에서의 그날 밤 그녀는 단순히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것이 아니라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박진혁이 직접 경쟁 조직의 보스를 살해하는 장면이었고, 그녀가 현장을 덮치려던 순간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뒤통수를 가격당하고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그녀의 손에 피 묻은 흉기가 들려 있었고, 현장은 그녀가 범인으로 몰리도록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없이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민우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는 박진혁이라는 공통의 적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를 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 남이 아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전우가 되었고, 민우는 이제 본격적인 방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다가오는 주말에 열릴 예정인 다국적 에너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조인식에 관한 기밀 문서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박진혁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었다. 민우는 이 조인식이 박진혁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진혁이 성과에 눈이 멀어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그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 당일 치명적인 결함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산산조각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은 민우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고, 민우는 그녀에게 보안 요원으로 위장하여 조인식장 내부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박진혁의 플랜 B를 차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계획을 논의하는 도중 민우는 서연이 계속해서 왼손을 감싸쥐는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잡았는데,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으나 민우의 단호한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는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드러난 그녀의 팔에는 방금 생긴 타박상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겪은 수많은 고초의 흔적인 낡은 흉터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민우는 그 처참한 흉터들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가득 차올랐다. 민우는 소독약 묻은 솜으로 서연의 상처를 부드럽게 닦아내며 자신이 너무 늦게 당신을 찾아낸 것 같아 미안하다고 나지막이 사과했고, 서연은 낯선 남자의 따뜻한 손길에 당황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리태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타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괜찮다며 손을 거두려 했지만, 민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붕대를 꼼꼼하게 감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 역시 몸에는 흉터가 없지만 마음속은 당신보다 더 찢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말하며 우리는 서로 닮은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서연은 민우라는 남자가 겉모습처럼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외로운 늑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에게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게 되었다. 치료가 끝나고 민우가 붕대를 매듭짓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고, 서재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민우에게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우리는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민우는 실패는 자신의 사전에 없으며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서연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다가올 전투를 앞두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지만,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민우는 비밀의 방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벽면에 붙은 박진혁의 사진에 붉은색 X 표시를 그으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연은 그런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베어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책장이 다시 닫히고 서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다시 고용주와 경호원의 관계로 돌아갔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민우는 서연에게 오늘은 피곤할 테니 일찍 들어가 쉬라고 배려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임무는 당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밤새 문 밖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결국 민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서재 문 앞 복도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밤을 새우기로 결정했고 민우는 그런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복도에 홀로 남은 서연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조명을 바라보며 방금 전 민우가 감아준 붕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투박한 붕대의 촉감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녀는 5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워했다. 밤은 깊어가고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내일 있을 작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도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 본사 앞은 조인식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행사 차량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입구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내걸려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민우와 서연이 도착했을 때 박진혁은 이미 연단 중앙에 서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임원들이 벌떼처럼 모여 있었다. 민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고 서연은 인이어 이어폰을 착용하고 보안팀의 무선 채널을 도청하며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민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등 프로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VIP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고 장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인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서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박진혁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며 민우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패배자를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민우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서연은 무대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박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민우가 신호를 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조인식의 하이라이트인 계약 서명 순서가 다가왔고 박진혁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펜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예정에 없던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우와 서연이 준비한 회심의 일격으로 박진혁이 추진해온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영상과 불법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들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박진혁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으며 투자단 대표들은 경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박진혁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민우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작전 성공의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혼란을 틈타 무대 쪽으로 접근하여 박진혁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려 했으나 진혁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민첩한 몸놀림으로 경호원들의 포위를 뚫고 노트북을 낚아채는 데 성공했고 분노한 박진혁이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우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우는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리는 진혁에게 귓속말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 기대하라며 차가운 경고를 날렸고, 진혁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서연과 민우는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유유히 빠져나오며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그들의 등 뒤로는 박진혁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고, 서연은 확보한 노트북을 민우에게 건네며 임무 완수를 보고했다. 민우는 노트북을 받아들며 당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거대한 거인의 발목을 끊어놓는데 성공했다고 칭찬했고,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박진혁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기에 더 강력한 보복을 해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서연은 어떤 위험이 닥쳐오든 자신이 막아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그들은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험난한 복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만 개의 빛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부서져 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선 파티의 현장이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썩어문드러진 욕망과 위선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연 회장 입구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감을 감추려 애썼고, 그의 곁에는 평소의 검은색 정장 대신 짙은 네이비색의 세련된 팬츠 슈트를 입은 윤서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듯 재킷의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연 회장 내부를 샅샅이 훑으며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고, 귀에 꽂힌 인이어를 통해 보안팀의 무전 내용을 도청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민우는 서연에게 다가와 오늘 밤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적들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연극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는 박진혁이 지난번 조인식에서의 치욕을 갚기 위해 반드시 무언가 함정을 팠을 것이라 확신했고, 서연 역시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는데, 대부분은 1000명 그룹의 무능한 사위가 대동한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민우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고, 그녀의 손은 언제든 재킷 안쪽에 호신용 무기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실내 악단의 우아한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박진혁이 무리들 사이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억지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눈 밑의 경련과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진혁은 민우에게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네며 아직도 쥐새끼처럼 내 주위를 맴돌고 있냐고 비아냥거렸고, 그의 입에서는 독한 위스키 냄새가 풍겨왔다. 민우는 태연하게 웃으며 형님이야말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고,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진혁은 민우의 대꾸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다가 시선을 서연에게로 돌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박한 농담을 던졌지만 서연은 마치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진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그는 민우에게 귓속말로 오늘 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자신의 무리들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진혁이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며 민우에게 방금 그의 말이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고, 민우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경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척했지만 실상은 진역의 하수인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상탈출구는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치밀한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가고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무렵 서연은 웨이터로 위장한 한 남자가 민우의 뒤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민우를 옆으로 밀쳐냈다. 그 순간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이 엎어지며 와인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와인이 민우가 서 있던 자리를 적시며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우의 옷을 더럽혀 그를 이 자리에서 망신 주고 쫓아내려는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수법이었음을 서연은 직감했다. 웨이터는 당황한 척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임을 알아채고는 민우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란이 일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 여자는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가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려다 들키자 나를 밀쳤다고 악을 썼고 순식간에 모든 이목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진역이 준비한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함정으로 서연을 절도범이자 폭행범으로 몰아 현장에서 체포되게 함으로써 민우의 호위 세력을 제거하려는 비열한 술책이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서연을 포위했고 사람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리며 도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으나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막무가내로 그녀의 팔을 꺾으려 들었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혁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서연의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의 불씨를 거세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민우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앞으로 나서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그 손을 놓으라고 명령했고 그의 예상치 못한 카리스마의 요원들은 잠시 주춤하며 물러섰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당신이 주장하는 그 목걸이가 정말 없어진 것이 맞냐고 추궁하며 그녀의 클러치백을 가리켰다. 여자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했지만 민우는 주저없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뒤집어 버렸고 그 안에서 사라졌다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 정적 속에서 목걸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지자 여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이것이 누구의 사주를 받은 자작극인지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선언하며 박진혁이 있는 쪽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진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직접 민우와 서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는 민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서연이 번개 같은 속도로 개입하여 진혁의 팔을 막아섰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게 되었다. 서연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진혁의 양복 깃을 잡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데이터 리더기를 그의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근처에 접촉시켰다. 이 짧은 몇 초의 시간 동안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리더기의 램프가 녹색으로 바뀌며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진혁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연에게 저리 비키라며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고 서연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진혁은 민우에게 삿대질을 하며 네가 감히 내 파티를 망쳤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여론은 민우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사람들은 진혁의 추태를 보며 혀를 찼다. 민우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형님의 수준 낮은 연극은 이제 지겨우니 그만 좀 하시라고 차갑게 일가라고는 서연에게 가자고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에서는 진혁이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발렛 파킹된 차가 도착하자마자 민우는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급히 시동을 걸었는데 그의 손은 흥분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 호텔을 벗어나 어두운 도로 위로 접어들자 서연은 주머니에서 데이터 리더기를 꺼내 민우에게 보여주며 작전 성공을 알렸고 민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핸들을 두드렸다. 민우는 서연에게 당신의 순발력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서연은 담담하게 웃으며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리더기를 연결하고 복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 뜬 파일들은 박진혁이 관리해온 이중장부와 불법 비자금 내역,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데이터만 있으면 박진혁뿐만 아니라 1000명 그룹 전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기에 서연의 눈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커졌다. 민우는 운전을 하면서 곁눈질로 화면을 확인하고는 이제야말로 그들의 목줄을 쥘 수 있게 되었다며 희열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검은색 SUV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그들의 차를 맹추격하고 있었고 이는 박진혁이 뒤늦게 데이터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분풀이를 위해 보낸 사냥개들이 분명했다. 서연은 민우에게 놈들이 붙었다고 다급하게 알리며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고 민우는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며 엔진의 RPM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추격해오는 차량들은 거칠게 차선을 변경하며 민우의 차를 도로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려 했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경적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서연은 안전벨트를 꽉 매며 노트북을 단단히 고정시켰고 창문을 살짝 내려 다가오는 적의 차량을 향해 견제 사격을 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민우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뛰어든 전사였으며 이 밤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서연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며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려 애썼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거리를 좁혀왔다. 서연은 민우에게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 데이터이니 절대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교회의 폐공장 지대로 유인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어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화 도로로 진입했다. 뒤따르는 SUV들 역시 속도를 높여 쫓아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쫓고 쫓기는 죽음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차 안의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손에 쥐며 다가올 육탄전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고 민우는 백미러로 놈들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갑자기 뒷채서 썬루프가 열리며 복면을 쓴 남자가 몸을 내밀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 차의 뒷줄이가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차체를 비틀었고 서연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파편을 막아낸 뒤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놈들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그것은 차 안에 있던 소화기였는데 정확하게 뒷차의 앞 유리에 명중하며 시야를 가렸고 놈들의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회전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대가 여전히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민우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고 강력한 충격에 차가 크게 흔들리며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갈 뻔한 위기를 맞았다. 서연은 민우의 팔을 잡아 중심을 잡아주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소리쳤고, 민우는 공포를 집어삼키며 다시 핸들을 꽉 잡았다. 이제 도로는 한산해졌고 주변의 풍경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대신 황량한 공장지대의 실루엣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서연과 민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들은 오직 살아서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질주하고 있었다. 뒷차는 더욱 과격하게 들이받으며 그들을 멈춰 세우려 했고, 차체에서 들려오는 금속의 비명 소리는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큼이나 절박했다. 서연은 이 싸움이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민우에게 차를 버리고 도주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다. 이 밤은 길고 험난할 것이며 그들이 맞이할 새벽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어대며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민우의 차는 폐공장 입구에 낡은 철조망을 뚫고 야적장 한 구석에 처박히듯 멈춰 섰다. 충돌의 여파로 에어백이 터지며 차 안은 뿌연 연기와 매캐한 화약 냄새로 가득 찼고,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시트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허벅지를 꼬집으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고 옆 좌석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민우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민우는 큰 외상은 없어 보였으나 충격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기에 서연은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그를 부축하여 차 밖으로 끌어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들이 굉음을 울리며 공장 입구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민우의 팔을 어깨에 걸친 채 어둠에 잠긴 거대한 폐공장 건물 안으로 절뚝거리며 뛰어들어갔다. 버려진 지 오래된 공장 내부는 천장 곳곳이 뚫려 있어 달빛이 기둥처럼 내려꽂히고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기계 부품들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었다. 서연은 민우를 2층 난간 아래에 그늘진 구석으로 이끌어 몸을 숨기게 한 뒤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품 안에서 진역의 비리 장부가 담긴 데이터 저장 장치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놈들의 목표는 당신과 이 데이터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벗어나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단호하게 당부했다. 민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의 소매를 잡으며 혼자서 저들과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만류했으나,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내가 당신의 기사가 된 이유라고 속삭이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공장 입구 쪽에서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너 명의 사내들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훈련받은 전문가들답게 매우 은밀하고 신중했다. 그들은 손전등 대신 적외선 야시경을 착용하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있었으며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연은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호흡을 최대한 억제했고 주변에 널려있는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며 손에 익숙한 감각을 되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볼트 하나를 집어 반대편 구석으로 던졌고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리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팔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며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내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명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곧바로 몸을 낮춰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피하며 컨베이어 벨트 뒤로 몸을 숨겼다. 놈들은 서연의 위치를 파악하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으나 서연은 복잡한 공장 내부 구조를 이용하여 요리조리 피하며 그들을 교란시켰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분산시켜 각계격파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고, 어둠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숨어 있다가 따라 올라오는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난간 밖으로 밀어버리는 등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체력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찢어진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남은 적은 2명이었고 그중 리더로 보이는 자는 서연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깨닫고는 공격을 멈춘 채 주위를 살피며 민우가 숨어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놈의 의도를 간파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며 자신의 안위보다는 민우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녀는 은폐물 밖으로 몸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러 놈들의 주의를 끌었고 리더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총구를 서연에게로 돌렸다. 서연은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 바닥을 구르며 피했지만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을 찢어 놓았고 타는 듯한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고 곧바로 달려나가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놈의 목에 겨누며 움직임을 봉쇄했다. 마지막 남은 적이 동료가 인질로 잡힌 것을 보고 주춤하는 사이 민우가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로 놈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적이 쓰러지자 서연은 잡고 있던 리더를 벽으로 밀치며 제압하려 했으나 놈은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서연의 복부를 향해 찔러 들어왔다. 서연은 피할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놈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먹을 놈의 안면에 꽂아 넣었다. 리더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공장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고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서연은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고 그녀의 배에서는 붉은 선혈이 셔츠를 적시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우는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사색이 되어 서연에게 달려왔는데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과 피로 물든 복부를 보고는 공포에 질려 손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벗어 서연의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했고 눈에서는 억눌러 왔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민우의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고 데이터는 무사하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위태로웠다. 민우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의 고개는 점점 힘없이 떨구어지고 있었다. 이 순간 민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와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비밀 수행팀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리고 의료진을 대동하여 당장 이곳으로 올 것을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천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며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박진혁은 끝났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서연은 민우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의지하여 필사적으로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고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민우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공장 밖에서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잠시 후 공장 안으로 민우의 수행원들과 의료진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신속하게 서연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민우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닦지도 않은 채 구급차에 동승하여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서연의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게 요동칠 때마다 민우의 심장도 함께 곤두박질 쳤으며 그는 신에게 기도하듯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민우의 눈빛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사레로 번득이는 악마의 눈빛이었다. 그는 박진혁과 천명그룹이 저지른 이 짓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서연에게 흘리게 한 피 한 방울마다 1000배, 10,000배의 고통으로 되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서연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자 민우는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옷과 손에 묻은 붉은 피는 그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음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고 이제 그는 돌아갈 곳 없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민우의 충실한 비서가 다가와 젖은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건넸지만 민우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를 내렸다. 그는 내일 아침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모든 언론사에 오늘 확보한 자료를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명했으며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비서는 민우의 달라진 기사에게 압도되어 즉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민우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민우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서연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지만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자 민우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표정을 살폈고 의사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자 그제야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서연은 살아남았고 민우는 그녀가 지켜낸 목숨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최후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자비는 없으며 오직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하얀 병실에서 윤서연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창밖으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청은망은에 쇠사슬에 묶인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고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고개를 돌려 침대 옆을 지키고 있는 강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어 다가올 결전을 앞둔 전사의 비장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서연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안도감에 젖은 목소리로 의사를 부르려 했으나 서연은 힘겹게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누워있는 동안 민우 혼자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눈빛으로 전했다.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당신의 몸 상태로는 절대 무리라며 당장 수술 부위가 터질 수도 있다고 만류했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당신이 그들의 목을 치는 순간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연의 눈에 서린 간절함과 도끼는 민우의 걱정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고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하여 휠체어와 서연이 입을 정장을 준비시켰고 의료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서까지 써주며 퇴원을 강행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서연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비장한 침묵 속에서 결전의 장소인 천명그룹 본사로 향했다. 천명그룹 본사 앞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며 민우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회사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이 정문에 도착하자 플래시 세례가 빗발치듯 터졌고 민우는 직접 휠체어를 밀며 로비로 들어섰는데 직원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두 사람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민우를 무능한 낙하산으로 보는 경멸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장본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로비 중앙에 걸린 박 회장의 초상화를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고 품 안에는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든 태블릿 PC를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임원 회의실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대회의실 안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상석에는 박 회장과 박진혁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민우가 감히 이곳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박진혁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어젯밤 자신의 부하들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믿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민우가 나타나면 경비원들을 시켜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민우가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당당하게 들어서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죽은 줄 알았던 서연이 살아서 그것도 민우와 함께 나타나자 박진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고 박 회장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우는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서연은 단상 아래에서 그를 호위하듯 자리 잡았다. 박진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느냐고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지만 문 밖에 대기하던 요원들은 이미 민우가 매수한 사설 경호팀에 의해 제압된 상태였다. 민우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천명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연에게 신호를 보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영상을 띄웠다. 화면에는 어젯밤 폐공장에서 박진혁이 보낸 살인 청부업자들이 자백하는 모습과 그동안 그룹이 저질러온 분식 회계,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살인 교사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 회장은 분노에 차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져 5년 전 서연이 누명을 썼던 그날 밤의 진실을 담은 CCTV 복원 영상이 흘러나왔는데 그 속에는 박진혁이 직접 사람을 죽이고 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은 충격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이 회의실 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이 충격적인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박진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채 단상으로 달려들어 민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연이 고통을 참으며 벌떡 일어나 지팡이로 진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바닥에 뒹군 진혁은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서연은 그 위압적인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네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박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며 민우가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주장하려 했으나 민우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파일에는 박 회장이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고 사건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 결정적인 증거 앞에 박 회장은 할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주주들은 박 회장과 박진혁의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성난 군중의 심판장이 되어 그들을 단죄하고 있었다. 민우는 단상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진혁과 박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진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민우와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순순히 연행되었으나 그의 뒷모습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재벌 총수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다. 민우는 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해냈다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는 민우와 서연만이 남아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에게 세상이 보내는 축복과도 같았다. 민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이제 당신의 이름 앞에 붙어있던 살인자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사라졌으며 당신은 다시 자유로운 윤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5년 전 잃어버렸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는 민우에게 당신 덕분에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민우는 오히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겁쟁이로 살았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정문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으며 민우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하며 앞으로 1000명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임을 발표했다. 이 놀라운 선언의 기자들은 술렁거렸지만 민우는 미련 없다는 듯 마이크를 내려놓고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의 정점에 선 재벌가의 사람들도 사회의 밑바닥을 기는 범죄자도 아닌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평범한 두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채 오른 두 사람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의 공기를 만끽했다.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앞으로의 재활치료도 힘들겠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다. 민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슬며시 잡았고 서연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해안 도로를 향해 달렸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민우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서연을 부축하여 바다가 보이는 난간으로 걸어갔는데 파도 소리가 그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5년 전 감옥에서 매일 밤 꿈꾸었던 자유가 바로 이런 느낌이었음을 깨달았고 옆에 서 있는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민우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기사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석양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은 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검찰청의 담당 검사였고 그는 박진혁의 개인 금고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며 서연에게 협조를 요청해왔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민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민우는 피식 웃으며 아직 청소할 쓰레기가 남았나 보라고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눈은 다시금 모험을 앞둔 아이들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서연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채 올랐고 민우는 힘차게 시동을 걸며 차를 유턴하여 서울 방향으로 향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등지고 달리는 그들의 차는 마치 새로운 전설을 쓸어가는 영웅의 전차처럼 위풍당당해 보였다. 세상은 그들을 재벌 3세와 전과자라고 부르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있어 유일한 빛이자 구원자였다. 바람이 차창을 넘어 들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찼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인생 2막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을 무렵 대한민국 법원 앞은 다시금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이번에 흐르는 공기는 지난번의 분노와 혼란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대법원은 천명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직접적인 살인 실행과 증거 인멸을 주도한 박진혁에게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권력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법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걸어 나오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더 이상 그녀를 죄인이라 낙인 찍는 폭력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영웅을 향한 축복의 빛이 되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들이미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혀 있었다. 인파를 헤치고 나온 서연의 눈앞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내린 강민호는 5년 전 비오는 교도소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롭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눈치를 보는 무능한 사위가 아니었으며 천명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한 존경받는 젊은 리더로 거듭나 있었다. 민우는 서연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진짜 출소를 축하한다고 따뜻하게 말했고 서연은 그 꽃다발을 받아들며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법원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평화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민우는 서연에게 이제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고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러나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곳으로 가자고 대답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의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따스한 햇살이 비석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민우는 서연을 자신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묘소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묵념을 올리며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음을 고인에게 고했다. 민우는 묘비 앞에서 아버지에게 이제 편히 쉬시라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당당하게 홀로 섰음을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서연 역시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추모 공원을 내려와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었고, 그곳은 민우가 서연을 위해 통째로 빌린 특별한 장소였다. 저녁 식사가 나오기 전 민우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맺었던 경우 계약서였다. 민우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천천히 찢어버리며 이제 윤서연 씨는 나의 고용인이 아니며 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필요도 없다고 선언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민우는 다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은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들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담긴 가장 진솔하고 무게 있는 고백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심플한 반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지난 시간 동안 민우와 함께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그 속에서 피어난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우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몸에는 흉터투성이인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당신의 흉터는 우리가 함께 싸워 이겨낸 훈장이며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우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당신을 지키는 기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과 민우는 그들이 새롭게 설립한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의 사무실 오픈식을 가졌는데, 그곳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사무실 입구에는 정의와 신뢰라는 사운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고, 개업식에는 그동안 그들이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서연의 재심을 도왔던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건넸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한 공동대표로서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민우는 사람들 틈에서 서연이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했다. 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사무실 테라스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우는 서연에게 우리가 걷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세상에는 또 다른 박진혁과 같은 악인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고, 자신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았으며 당신의 지략과 나의 힘이 합쳐진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주먹을 가볍게 부딪혔고, 그것은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전우의 다짐이자 사랑하는 연인의 약속이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식혀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과 민우는 의뢰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민우가 운전대를 잡고 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지도를 살폈다. 차가 출발하자 민우는 서연에게 준비됐냐고 물었고, 서연은 선글라스를 끼며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차는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 위를 질주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들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어둠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어둠을 걷어낼 작은 촛불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윤서연과 강민우의 전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질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곳이 될 것이다. 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눈부신 빛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으로 그들의 긴 복수극은 막을 내렸고 화면 가득 피어오르는 희망의 빛은 독자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만났지만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간다.